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1분에 무려 3천만 원씩 찍어내는 그 거대한 마법의 복사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1분에 3천만 원이요? 네,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우리 국가 경제 혈관에 쉴 새 없이 피를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계인데요. 근데 누군가 갑자기 그 복사기 전원 플러그를 확 뽑아버리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무려 4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날짜가 2026년 5월 14일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아찔한 상황이 과장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며칠 뒤 우리 경제심장부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실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경제신문 1면을 장식한 굵직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심층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멈춰설 위기에 처한 반도체 생산 라인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K조선업, 그리고 평당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완판 영렬, 마지막으로 250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 사각지대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네.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과거의 낡은 제도가 현재의 그 압도적인 변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거대한 파열음, 이런 줄기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자님, 일단 이 거대한 복사기 전원 이야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슈부터 바로 직진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솔직히 저는 밖에서 볼 때 파업한다고 공장에 완전히 막 망가지는 건가 싶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피해 규모가 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네, 그 파급력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반도체 팹, 즉 공장이 돌아가는 화학적이고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좀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재협상 사후 조정이 무려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이 됐어요. 와, 17시간이나요? 네, 그래서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아예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당장 5월 21일부터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5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일반 공장 파업이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가 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같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파업하면 그냥 조립 라인 스위치 끄고 퇴근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켜면 되잖아요. 만들다 만차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아, 멈춘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네네. 하지만 반도체는 다릅니다. 이 반도체 라인은 수백 가지의 민감한 화학물질하고 가스가 나노미터 단위로 반응하는 말 그대로 거대한 화학 실험실이자 용광로거든요. 아, 용광로요. 한 번 식으면 끝장나는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웨이퍼라는 둥근 실리콘 원판 위에 회로를 쌓아 올리는 노광, 식각, 증착 같은 공정들이 몇 달 동안 논스톱으로 진행돼요. 만약 라인이 멈춰서 온도나 압력이 단 1도라도 무너진다. 그러면 장비 하나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는 그 즉시 전부 불량품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굽다만 빵처럼 오븐 스위치 껐다가 내일 다시 켜서 구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공정이 멈추는 순간 반죽이 썩어버려서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맞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아니 근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웨이퍼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생산 차질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 웨이퍼 한 장의 가치가 대략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기흥이나 화성 같은 핵심 캠퍼스에는 이런 웨이퍼가 한 달에 무려 66만 장이나 투입이 되고요. 와, 한 장에 3천만 원짜리가 66만 장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봐도 폐기되는 물리적 비용이 수십조 원이죠. 게다가 한번 멈추면 장비 안에 굳어버린 화학물질 다 긁어내고 초정밀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정상 수율 회복하는데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립니다. 와, 이거는 진짜 태평양 건너는 초대형 항공모함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당장 우리나라 수출의 36%를 반도체가 끌고 가는데. 그렇죠. 이게 멈추면 당장 국가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수천 개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악의 경우에는 단체 행동권을 일시 제한하는 긴급 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긴급 조정권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노사 갈등이 심해도 사실 노조도 회사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노조도 삼성의 직원들이니까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노조 요구사항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한 348조 원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선도 없애달라고 하고. 솔직히 밖에서 보기엔 국내 최고 대우받는 분들이 너무 무리한 숫자 부르면서 무파업키로 깨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폭발한 겁니까? 이게 밖에서 보면 그 엄청난 숫자만 보이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보상을 산정하는 낡은 시스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죠. 낡은 시스템이요? 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물건 팔아서 남긴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장 짓고 장비 사는 데 들어간 자본 비용을 뺀 진짜 순수한 이익만 성과로 치겠다는 겁니다. 아, 투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것만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반도체 산업이 지금 완전 초격차 경쟁이잖아요. 수천억 원짜리 EUV 노광 장비 같은 걸 쉴 새 없이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알겠네요.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서 조단위 이익을 내도 회계장부상 자본 비용 빼고 나면 직원들한테 돌아올 파이가 계속 쪼그라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가 경쟁 이기려고 막대한 시설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 투자 리스크를 우리 성과급 쌔감으로 전가하냐. 투명하게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누자 이렇게 맞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과거의 재무적 잣대가 거대해진 현재의 투자 스케일을 못 따라가서 생긴 파열음이네요. 네, 시스템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사례죠. 이렇게 첨단 산업 심장부에서 이익 배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려보면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하나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조선업 현장을 시찰했잖아요. 네, 최근 행보 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었죠. 여기서 남긴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조선업 성장의 과실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얘기한 반도체 딜레마를 정확히 관통하는 발언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발언은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메시지예요. 지금 한국 조선업 앞에는 말 그대로 건국 이래 최대의 비즈니스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게 미국발 수요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기사에 언급된 마스카, 즉 MSGAJ라는 신조어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입니다. 무너진 자국 조선업과 해양 안보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딱 찍은 거죠. 아니 근데 기자님,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쏘는 나라인데 왜 갑자기 바다에 띄울 배를 못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는 건가요? 비행기 잘 만드는 거랑 거대한 군함 건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 망가진 이면에는 1920년대 제정된 존스법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숨어 있어요. 100년도 더 된 법이네요. 네, 미국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해야 한다. 이런 법입니다. 처음엔 자국산업보호하는 울타리 같았죠.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니까 시장이 썩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 혁신은 멈추고 단가는 미친 듯이 치솟았고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발전할 이유가 없었겠네요. 게다가 1980년대 이후로 미국 경제가 IT나 금융 중심으로 확 재편됐잖아요. 그러면서 철판 자르고 용접하는 제조업 노동자들, 그리고 부품 납품하던 하청업체들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세계 최고 레시피를 가진 셰프인데 주방에 양파 썰어줄 보조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어서 남의 식당에 요리불독하는 꼴이네요. 근데 중국도 배 싸게 잘 만들잖아요. 굳이 한국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서 바로 지정학적 딜레마가 나옵니다. 미국이 건조해야 하는 배들이 미 해군 군함과 전략물자 수송선이거든요. 아, 중국한테 군함을 맡길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최대 적성국인 중국 조선소에 최신의 함정을 맡긴다. 말도 안 되죠. 압도적인 기술력, 거대한 도크, 수만 개 부품 조달할 생태계, 거기다 군사 안보적으로 완벽히 신뢰할 동맹국. 지구상에 이 조건 충족하는 건 K조선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재무장관한테 한미 통화스와프까지 넌지시 제안할 수 있었던 거군요. 우리가 너희 바다 안보 지켜줄 테니 너희는 우리 경제 방패막이 될 통화스와프를 열어라. 거대한 외교 체스판이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잡으려면
다시 아까 그 분배 문제로 돌아가야 해요. 아무리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도 현장에서 불꽃 튀김액 배 만드는 건 우리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나눌 시스템이 없으면 반도체처럼 파업 나고 기회 다 날리는 겁니다. 낡은 시스템 방치하면 안에서 고마 터진다는 뼈아픈 교훈이네요. 자, 이렇게 거시적인 국가산업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 렌즈를 확 좁혀서 독자님들 실생활, 바로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자님, 비강남권 부동산 파열음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네, 노량진 8구역 재개발 아크로 리버스카이 84제곱미터 분양가가 무려 28억 원에 육박합니다. 28억이요? 네, 평당 7천만 원에서 최고 8천만 원 수준이에요. 불과 한 달 전 인근 분양가보다 2억이나 폭등했고요. 흑성 뉴타운 쪽은 평당 8,500만 원 전망까지 나옵니다. 아니,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비강남권 아파트가 평당 8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사고 미분양 나야 정상 아닙니까? 통장에 28억 현금이 있는 부자가 그렇게 널린 것도 아닐 텐데 인근 단지가 26대 1로 완판됐다는 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 만든 기형적인 풍선 효과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핵심 요지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족쇄를 채웠잖아요. 마음대로 못 올리게요? 그런데 그 규제 칼날을 비켜간 노량진이나 흑석 같은 비강남권으로 자본과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린 겁니다. 조합이 건축비 상승 핑계로 분양가를 천정부지로 올려도 제어할 장치가 법적으로 아예 없어요. 비 오는 날 강남 사람들한테만 우산 씌워줬더니 그 우산 타고 내린 빗물이 비강남권에 쏟아져서 홍수가 났네요. 강남보다 비강남이 더 비싸지는 이 역전현상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 안 사면 영원히 서울에 내 집 없다는 극도의 포머 증후군이 번지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빚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패닉바잉이 완판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제도가 욕망을 섬세하게 통제하지 못하니까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짊어지는 거네요. 기자님, 근데 누군가는 28억 베팅하며 줄 서는데 참 대조적으로 쓰라린 현실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룰 게 바로 금융 사각지대입니다. 네, 수천만 원 빚 때문에 새 출발조차 못하는 청년들이 이야기죠. 정부가 빚늪에 빠진 사람 구하겠다고 새도약 기금이라는 구명보트 띄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른바 민간 배드뱅크 프로그램인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대출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해주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8조 원가량 채권을 넘겼어요. 근데 황당한 게 이익 쫓는 시중은행도 밧줄을 내리는데 정작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버티고 있다면서요. 4,000명 청년의 250억 원 규모 빚을 안 넘기고 있다고요. 버틴다기보단 관료주의와 법령의 늪에 빠진 겁니다. 장학재단 빚은 국민 세금이라 이걸 외부로 넘기려면 한국장학재단법 자체를 국회에서 고쳐야 하거든요. 법적 근거 없이 넘기면 공무원이 배임죄로 처벌받으니까요. 아, 구명보트를 탔는데 행정 절차라는 TK 없어서 못 옮겼다는 꼴이네요. 심지어 민간 추심사로 넘어간 1조 2천억 원 규모 채권도 협약에서 빠져 있다면서요? 네, 제도 설계의 전형적인 실패죠. 배드뱅크라는 하드웨어는 좋은데 규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엉망인 겁니다. 참, 결국 오늘 이야기들 반도체 성과급 갈등부터 조선업, 부동산, 학자금 사각지대까지 전부 하나로 통하네요.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제도는 느릿느릿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명백한 사실 말입니다. 네, 제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독자님들, 오늘 1분에 3천만 원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의 파업 위기부터 28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학자금 대출 사각지대 늪에 빠진 청년들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낡은 제도들이 과연 언제쯤 이 눈부신 변화의 속도를 온전히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무거운 질문이 남네요. 지금까지 반도체 파업 위기부터 부동산, 그리고 금융 사각지대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